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매일 하던 내가 일상의 업무 또는 일상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30%를. 그래서 다 불순 하니까 나중에 10%까지 떨어졌어요. 가끔씩 그 예전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냥 뭐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다 산재가 됐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산재가 안 됩니까? 2008년도 들어온 기준인데 2008년도 이 기준 이전에는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면 다 산재가 됐었어요. 업무 시간 장소에서 집에 쓰러진 거 말고. 그러니까 그때는 30% 이상 됐었어요. 30-40%. 근데 이게 10%까지 떨어지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나중에 공단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흑자가 많이 날 때 7조까지 흑자를 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지니까 야 이게 문제 있다. 어떻게 30% 맞추느냐. 30% 못 맞춘 노동자들은 기존 질환이 있으면 다 불승이 되니까 바뀌었어요. 뭐만? 세 번째 것만 바뀌었어요. 세 번째 것만. 이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쓰러지기 이전에 12주 동안 거의 3개월이죠. 그죠? 12주 동안에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만약 쓰러졌다, 오늘 쓰러졌다. 그럼 12주를, 오늘 빼고 12주를 3개월 동안 평균해서 일주일에 60시간을 근무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근데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들, 그죠? 우리 아파트 정비하신 분들 24시간 교대해요, 보통. 이분들 다 60시간 넘겨요, 보통.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산재 승인 되겠네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주 동안에 60시간이 안 되면은, 또는 발병 4주 동안에 64시간이 안 되면은, 60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제 60시간 됐어요. 60시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무사들이 60시간의 근로시간표를 만들어주겠다. 60시간의 근로계약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성적 과로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고, 대신에 이것만 평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라든지 근무 형태도 봐주겠다.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조금 봐주겠다. 수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겠다. 작업 환경이 있는지, 작업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고려해서 평가를 하되, 대신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의 기준을 샘플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에는 계산을 무조건 저도 해요. 4주의 근로시간 얼마였는지, 12주가 얼마였는지 일단 계산해요. 일단 계산해서 60시간 넘는 경우에는 일단 안심이죠, 안심. 이것은 휴게 시간을 빼고 60시간을 맞춰야 돼요. 휴게 시간을 빼고. 대신에 60시간이 통상적으로 넘는 경비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버스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별도로 평가해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은 경비라든지 택시 노동자들은 일을 할 때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공단의 기준은 대신에 휴게 시간이 많다 이렇게 봐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또는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택시 노동자들이 60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대한 평가가 일단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야간 근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없는지,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없는지, 교대제인지,
출장이 있는지, 불규칙한 근무 형태인지, 고온이나 소온, 저온,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 있는지 한 개씩 한 개씩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 동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60시간을 초과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경우. 최근에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작년에 쓰러져서 사망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올해 초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주야간 교대제를 썼어요. 지금 이제 주간 연속 이교대제를 하는데 저희 이분의 걸 보니까 그 당시 기준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준 봐서는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봤었어요. 그리고 기존 질환이 좀 심했어요. 동맥경화도 있었고 술도 많이 먹었고 등등의 흡연. 그래서 제가 법 개정이 기준이 바뀐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로로 개정이 되면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근로시간 계산해 봤어요. 4주 평균 계산하니까 64시간 안 나와요. 절대. 12주 평균 하니까 50몇 시간이 나왔어요. 50몇 시간. 59시간. 그래서 일단은 60시간이 안 되지만은 60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다. 그리고 이분은 야간 교대제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간 교대제 노동. 플러스 시끄러운 사업장이니까 소음 사업장. 여름엔 덥다. 그리고 일을 자기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를 쭉 통해서 하루 종일 자기가 나서 돌리는 거예요. 현지차 가면 재미없어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60시간에 가까우면서도 이분은 여러 가지 이런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산재다 라고 주장을 해서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승인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쪽한테 진짜 엎드려서 사죄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60시간에 가깝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민주당 음승위원실에 제 친한 보좌관이 있어요. 보좌관인데 한번 이 7월 1일부터 지금 한 달 동안 도대체 공단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뭐가 좋냐면은 뭐 다른 것보다 어떤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줘요. 그래서 음승위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사건 중에 근로시간 55시간이 넘는 사건 중에 불승인된 11건의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4분은 경비 노동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승인된 노동자들 중에서 58시간이 제일 적어요. 경비직은. 그리고 85시간이 있어요. 주평균 85시간. 그러니까 경비직 노동자들은 80시간이 돼도 업무 강도가 관련성을 인정 못 받더라고요. 그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할 때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죠.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 문승규 의원이 도대체 공단의 판정 기준이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개선해라 라고 하니까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건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준을 공단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상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단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신적 긴장, 뭐 이렇게 출장 이런 것들 보면은 경비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기 시간이 있으면 대기 시간에 쉬는지 안 쉬는지, 그죠? 쉬는지 안 쉬는지 조사해야 되고, 출장 업무 같으면은,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잔다. 4시간 수면 시간 보장이 된다. 그리고 뭐 근무 시간이 길다. 근데 업무 내역이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러면 다 이제 불수인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분들 말고도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보면은 내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일을 한다. 교대제를 한다. 그죠? 출장이 많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그리고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진술서, 날씨, 출장 자료, 수면, 휴게 시간. 그래서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유족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이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넘듯이 힘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죠.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노동사님, 도대체 주 평균 60시간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그냥 일본 기준을 따오면서 나쁜 것만 더 나쁘게 만들어요, 항상. 나쁜 것만 나쁘게. 예전에 그 중약물 취급 업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근골격 질병에 있어가지고 기준이 있었어요. 특히 허리에 있어가지고. 20kg 물건을 하루 근무 시간에 반을 들어야 되고, 30kg의 물건을 하루에 3분의 1을 들어야 중약물 취급 업무로 하고 규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산재법에. 그때 그 규정을 일본 노동법을 그대로 뺏겨온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일본에 하역하시는 노동자 있잖아요. 하역 노동자. 그 기준을 그냥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의 기준으로 뺏겨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안 뺏겨오고 이상하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법을, 특히 노동법을 보면은. 그래서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같으면은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인이 안 됐어요. 이분 보면은 예전에 주평이 66.5시간이 됐어요. 계속 과로를 한 거죠. 계속. 그리고 계속 교대제를 했어요. 주간 2교대, 3교대, 야간 2교대, 야간 3교대. 그리고 주야간 교대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피폐했어요, 피폐.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나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중국발 뭐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미세먼지에 있어가지고 발암물질 있잖아요, 그죠? 발암물질은 무조건 안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 5까지, 4까지는 좋고 괜찮고 5부터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이걸 이제 그 역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기준이라는 거 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죠. 주야간 교대제를 하면은 적응 안 돼요, 사람은. 신체 장기들은 항상 파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쓰러지기 이전에 좀 밖에 나가서 고열에 노출됐어요, 3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통상인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조금의 고혈압 130 정도 됐어요. 그리고 뇌동맥류 파열에 다른 위험 인자가 없었다. 그리고 흡연이라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은 것은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서 된 거다 해가지고 산재 승인됐어요. 이분은 옛날 기준에서 산재가 안 됐는데, 이분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산재가 승인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옛날 기준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산재가 승인됐고, 이분의 유족은, 부인은 이제 한 180만원, 185만원 정도 이제 연금을 받죠. 부인이 이제 어저께 갑자기 그런 말을 묻더라고요. 동사님, 유족연금이 며칠 날 나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25일날 나왔더라고요, 25일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산재를 신청을 했었고, 신청을 했는 게 어쨌든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끝마치지 않고 계속 다퉜으니까 결국에는 됐는데, 보통의 노동자가 신청도 안 하고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고, 우리가 이런 60시간의 기준이 굉장히 엉터리라는 것들 제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소송 사건들을 한번 예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관계 질환 사건들은 지금의 공단 기준이 좀 좋긴 하지만은 일단 공단의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공단의 기준보다 정말 바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은 장기전을 보셔야 돼요. 장기전. 그래서 장기전을 보면은 이게 항상 내가 얻는 이익이 더 커야 소송을 하든지 노무사 선임하든지 변호사 선임하는 거지, 내가 얻는 이익이 적으면은 소송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밖에 있는 노무사 변호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3년 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 손실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다음의 모든 조건은 읽어봐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시끄러운 사업장에 있었다. 그러면 난청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끄러운 사업장에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또는 다른 일로 전보가 됐어요. 그러면 3년 이내 이걸 신청해야 돼요. 무조건 3년 이내. 요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벗어난 시점으로 3년 이내 난청에 대해서 산재 신청하는데, 난청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장애급여 신청을 해요. 장애급여 신청.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요건은 이 85dB이라고 적혀 있는데, 85dB에 3년 이상. 여러분 최근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청에서 집시법 개정 추진하면서 75dB인가 70dB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는 게 70dB 넘어요. 실제로 여러분 소속청에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85dB, 여러분 지하철 타면 다 85dB 넘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현장 가면서 어플 가지고 이렇게 재보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의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 환경 측정하면은 80에서 85까지 나와요. 80에서 85. 측정 기관들이 좀 맞춰주는 경향이 커요. 그러면은 노무사님 80에서 85dB에 10년 근무했습니다.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산재. 대신에 공단에서는 85dB에 3년 이상 노출돼야 되니까 공단에서는 승인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건 법원에 가면 승인 다 돼요. 대신에 3년 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85dB이 안 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별표의 요건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만 아셔야 되고, 이 기준 이상으로 내가 노출된다고 하면은 그건 조금 장기전으로 법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우리 사업장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면은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 이 간질 이런 게 아니고 간에 암이 생기는 이런 질병인데, 거의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염화비닐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는 간경변 외에는 사건이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이제 감염성 질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9번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98페이지 밑에 보면 직업성 암이라고 있는데, 직업성 암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열몇 가지 유발 물질과 여러 가지 암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9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급성 중독. 여러분 살면서 거의 이제 화학계통에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잘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 고기압이라든지 저기압.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대충의 이 질병들을 살펴보는 위원들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머릿속에 있는 게 좋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한 분의 노동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정비 검수 업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폐암이 진단이 됐어요. 폐암. 선암이 진단됐죠. 선암이. 폐암은 4기에 진단되면 수술이 안 돼요. 3기까지 되는데, 4기에 진단돼가지고 6기가 진단되면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이제 췌장암, 스팀사비스 걸린 췌장암. 그 다음에 여성인 분들은 항상 유방암 검사 하셔야 돼요. 이제 40대 이상은 사실상.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 친한 그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야, 아무개 와이프 죽었다더라. 근데 그 부인이 직업이 뭐였냐면, 직업이, 간호사였어, 간호사. 뭐로 죽었습니까? 뭐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뼈에 전이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나이도 젊죠? 나이가 30대니까, 그때쯤이면.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암, 또 이제 폐암에, 이분은 이제 청소하신 분인데, 지하에 계속 이제 청소하다 보니까, 감기가 각혈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지 신청하니까, 네가 디젤 배출물질 이런 거는 좀 노출됐는데, 그럼 일반적인 공기 중에 여기 다 있지 않느냐. 여기도 디젤 배출물 있어요. 여기도 라돈 다 있어요, 사실. 기준치 이하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암에 대한 진단이, 조기 진단이 빨리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책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같으면은 이런 직업성 암이, 예를 들면 영국하고 독일만 비교하더라도 직업성 암이 1년에 2,000건 내지 3,000건이 승인이 돼요. 인식을 하고 있고, 직업성 암이 진단이 되면 직업성인지 아닌지를 의심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종양학을, 예를 들면, 암을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업병으로 생기는 건지 아닌지를 공부를 안 해요. 몰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양학 교과서에 보면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유해물질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백히. 이재갑 선생님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우리나라 선생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산지로 생긴 사건이 없습니까?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은 딱 자기 분야 보고 노동자들의 직업과의 연관성과 암과의 연관성을 안 파헤치는 거죠.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영국은, 특히 독일 같으면은 산지 신청할 때 이쪽의 의사가, 산지 전문 의사가 신청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독일은 한 2,000건 내지 3,000건이 산지 승인되면 우리나라는 몇 건이 승인돼요, 직업성 암으로. 예? 300건? 한두 건? 한두 건? 제가 1년에 한두 건 하는데 왜? 1년에 20건 내지 30건 정도만 승인됐었어요. 최근에 조금 더 올라와서 40, 50건 정도 승인됐는데, 그거는 이제 금속노조에서 암 환자를 찾아가지고 막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면 내 주위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일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아까 그 별표를 보셔야 돼요. 별표. 폐암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폐암의 인정 기준. 폐암의 인정 기준 일단 봐야 돼요. 그 별표 3에. 그래서 만약 폐암의 인정 기준이 좀 충족을 못할 경우다. 근데 발암물질이 있다. 유해물질이 있다. 그러면 좀 장기전을 보자. 그래서 준비를 좀 하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산재법 별표보다 실제로 판단되는 기준은 조금 더 넓어요. 실제로 판단되는 기준들은. 실제로. 그래서 별표에 충족 못하면은 역학조사 될 수도 있고, 역학조사 안 되면은 소송 가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업환경의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찾아가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인데, 이분들만 의사 타이틀 단 사람 중에서 직업병인지 아닌지, 직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같이 이제 막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면은 사실 직업환경의사들도 자기 전공이 있어요. 내심이 전공인 사람도 있고, 근골이 전공인 사람도 있고, 이런 특수한 직업병이라든지 직업성 암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환경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해보면, 나는 내심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딱 자기 분야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을 볼 때는 이런 직업환경의학에서 보면은 당신의 폐암이 1차성 암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전이성이 됐는지, 그 전이 된 거면 또 다르죠, 그죠?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증상을 느낀 시기가 언제인지, 검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당신의 폐암에 발암물질이 현재 있는지, 옛날에 있었는지, 잠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폐암의 잠재기간이 한 10년으로 봐요. 근데 백혈병 같으면은 잠재기간 10년 안 봐요. 예를 들면 노출 농도가 어땠는지, 유발물질하고 유발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40개 발암물질인 담배, 그죠? 그래서 이 두 분 다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음주도 별로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직업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보통의 직업환경 의사들은 50%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직업병으로 봐요. 제가 첫 강의 때 얘기했죠. 산재인지 아닌지는 50%, 30%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 직업환경 학을 하는 분들도 50%의 가능성을 인정 기준을 봐요. 그러니까 좋게 본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좋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찾아가는 것은 폐암이면은 포르말데에 노출됐는지, 니켈에 노출됐는지,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요. 이상한 용어들이. 그렇지만 유발물질이 뭔지 아닌지를 맞춰가는 게 직업병에서 첫 번째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아주 독특한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택시 노동자인데 뇌경색에 걸렸어요. 근데 택시 노동자들이 과로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이 택시의 이 앞쪽에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 배기가스에 맞춰가지고 제가 뇌경색에 맞다 이렇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 승인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 유방암이 승인된 사건이 몇 건 없어요 지금. 근데 외국 같으면은 야간 부재재 노동을 했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산재 승인된 경우가 더러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인정 기준이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죠? 유해물질이 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철도 정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해물질 다른지 알겠어요? 가서 얘기 듣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야 여기 먼지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철도 차량은 아직도 디젤이에요. 디젤. 전기차도 운영하지만 디젤차를 운영할 때는 디젤 배출 물질이 엄청나게 나와요. 정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디젤 배출 물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 작년도에 1급 발암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청소하시는 분은 지하 주차장에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하 주차장을 측정을 해보니까 차량이 오가면서 디젤 배출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돈이 있었어요. 라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담배로 죽는 인구만큼 라돈이 유해물질로 봐요. 실제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널리 인식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근데 라돈 측정해보니까 환경부 기준이 4pk인가 그랬는데 3.4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디젤 배출물질은 기준에 있어가지고 기준치가 없지만은 조금 낮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다. 사람들 만나보죠. 유해물질을 보고 작업 보고를 쓰는지. 현장에 제가 많이 가보면은 아직도 불편하다고 해서 용접할 때 그냥 하신 분들 많아요. 방독 마스크 안 껴요.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산재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데 애들이 주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물이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은 모래 같은 걸로 그죠? 틀을 만든 거예요. 이게 주물 공장이라고 있는데 그 모래가 보면은 교사라고 해가지고 이쪽 용어로 실리카라고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에요. 애들이 그거 다 손으로 만져요. 아무것도 보호가 없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배워가지고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나가서 또 그 일을 해요. 그 선생님도 물어보면은 저기 1급 발암물질 잘 모르더라고요. 그 옆에서 용접하고 있어요. 용접을 해도 방독 마스크 안 껴요. 거기.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보호구 정말 중요하죠. 개 탓이 아니에요. 그 애 탓도 아니고 선생님 탓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안 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동료들의 진술을 받거나 해가지고 초점은 어쨌든지 이거죠. 유해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그래서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직업정함 사건들은 조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한 개씩 이제 정리해보죠. 이 사람이 공정이 어떻게 됐고, 유해물질이 뭔지, 발악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체형, 별표를 충족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항상 현장을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전에 제가 첫 폐암 사건을 했을 때 이 노동자는 30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다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선반박지, 저기서 용접하지, 저기 페인트 칠하지, 뿌예요. 환기가 없어요. 보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라는데 옛날에는 그냥 일을 하면 그냥 까맸대요. 까맸대요. 최근에 저희가 그 하는 사건 중에 좀 특이한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관사가 폐암에 걸린 사건인데 예전에 디젤차가 굉장히 열악했대요. 예전에 디젤차보다 옛날 전기차가 있었는데 이건 운행을 하다 보면은 기관실 안으로 모든 먼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행을 하면 얼굴이 다 까매졌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항상 세수를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농구를 열심히 한다고 테니스를 쳤어요. 무릎이 여기 팔꿈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혈액 검사를 하니까 당신이 좀 이상하다. 종합검진을 받아봐라 딱 했는데 폐암이 나왔어요. 폐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죠 이거는. 그래서 기관사의 폐암 사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관사가 폐암으로 승인된 사건이 없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먼지에 얼굴 까맣게 썼지만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옛날 환경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 못하죠 사실 그거는. 듣는 거 정리해서 진술서 내는 거.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30년 사진 찍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항상 현재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굳이 직업병의 모든 사건에 다 그렇지만은 현재가 많이 좋대요. 예전에는 좀 더 열악했지만은 현재가 많이 좋다. 그리고 우리의 업무는 뭐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다. 제가 보니까 심한데. 그래서 자기 업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대부분. 객관적으로 좀 보면은 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그 보호부라든지 환기시설 몇 가지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이분도 철도 차량을 검사하는 분은 18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성면을 쓰면 안 돼요. 모든 현장에서 성면이 함유된 제품을 쓰면 안 돼요. 시설물에 있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썼어요. 예전에 썼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분은 노출됐다. 근데 얼마나 그걸 만졌다는 건 없죠. 사실. 그래서 이거 초점 맞춘 건 성면에 이분은 썼기 때문에 성면 노출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동의를 진술서 받아서 제출했어요. 3분. 그 다음에 디젤 배출 물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역학조사할 때 측정을 해보니까 다들 놀라 뒤집어졌죠. 왜냐하면은 거기가 굉장히 그 노동조합이 잘 돼 있는 데인데 노동조합에서도 디젤 배출 물질을 측정을 해봤는데 역학조사 측정했을 때 이 정도 높은 농도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최근에 측정했을 때 디젤 배출 물질이 예를 들면 고농도가 나왔는데 옛날에 어떻겠어요? 옛날에 더 심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됐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분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됐으니까 이 업무를 하는 모든 철도의 수백 명의 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은 나중에 소송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심사 과정 중에서. 근데 여성이면서도 이분은 굉장히 의심을 했던 게 내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내 남편은 물론 담배 피우지만은 내 남편의 담배 때문에 내가 폐암이 왔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서 산재 신청을 했고 거기서 측정을 해보니까 의료기관에 측정해보니까 라돈이 나왔고 디젤 배출 물질이 어쨌든 기준치하라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쓰인 거 보면은 법원에 쓰인 거 보면은 폐암에 이르게 된 경로가 의학적인 경로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폐암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에 노출됐으니까 당신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의심을 해본 결과 자기는 어쨌든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은 남편분은 어쨌든 한을 푼 거죠. 조금의 한은.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성암 사건이 해보면은 최근에 한 배로 뛰었어요. 20, 30건 내에서 40, 50건 뛴 게 왜냐하면은 금속노조에서 현대차, 뭐 쌍차, 뭐 대우차, 뭐 등등의 자기 조합원들한테 퇴직한 사람들 다 암으로 돌아가지고 다 조사해라. 그래서 특히나 유해물질에 있었던 보장부서 이런 데는 다 산재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30건이 60건이 됐어요.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그죠? 한 사건이라도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은 승인이 되면은 그만큼의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은 무조건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산재 신청은. 근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산재 신청을 2건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 남편의 백혈병은 벤젠을 취급한 도장부서에서 발생한 게 맞다. 근데 3년 2개월이 돼가지고 3년 2개월이 넘어가지고 산재가 안 돼. 이렇게 판단을 2건을 받았어요. 여기 현대차 전주공장의 노조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노무사님 3년 2개월이 됐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산재는 방법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분명한 이제 결과의 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두 번째 직업병 강의에서는 뭐 근골기 질병이라든지 뇌신경 질병, 그다음에 뭐 직업성암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은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프면 산재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제가 좋아하는 글귀예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고 뭐 제 삶의 지표는 아니지만은 한 10년 농무사 이제 10기니까 몇 년이었죠? 제가 2001년도부터 했나? 한 12년 정도 농무사를 했는데 산재는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했고 근데도 아직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공부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딱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자. 내가 멈추는 순간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프거나 이제 다치거나 그럴 때 이제 궁금증이 안 풀리시면은 저한테 이제 물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저도 많이 공부해요. 사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하나 좋은 인연이 됐고 그때는 그 질문을 좀 한 두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재 판정하는 의사 산재를 판정하는 의사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의사들이 산재를 판정하는 구조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그 산재에 있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그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보다 그 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사들이 판단하는 구조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마다 자문의사가 있어요. 자문의.
이런 의사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 돼요. 일단은 이런 의사들이. 그 다음에 지사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판정이가 있잖아요. 그죠? 판정이에 소속된 의사가 각 지역 본부당 해보면은 또 수백 명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심사위원회 들어가는데, 심사위원회 들어오는 의사들이 한 3, 40명이 돼요. 그 다음에 재심사위원회 들어오는 의사들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의사 수만 모르면 한 300명 정도 이상이 근로복지공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사들을 연을 닿으면 산재 승인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이제 자기 복권을 각오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의사들한테 물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임상의사들은 직업병인지 아닌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어쨌든 환자인 입장에서 친절하지 않잖아요, 다들. 물론 친절한 의사도 있지만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네. 의사들은 저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할 적에 현장 의사의 진단 진료 상황을 신청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떤 판정을 받아서 가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산재 신청은 진단명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사람 죽는 사건도 추정 소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인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문제만 주로 얘기를 했지, 승인 받은 이후에 장애라든지, 그죠? 각종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승인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에 승인을 받든지 장애를 하든지 급여를 신청하든지 간에 자기 담당 의사의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공단 양식에 맞게. 내가 만약 장애를 신청한다 그러면 내 주치 의사한테 가서 장애 소견서를 받고 신청을 해야 되고, 내가 산재 신청을 한다, 무릎이 부러져 가지고, 그러면 내 주치 의사한테 산재 신청서상 초진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산재 신청할 때 쓰는 초진 소견서는 일반적인 소견서랑 달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모르는 의사들은 내가 왜 이거 써줘야 돼? 이렇게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써줄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강하게 얘기 못해요. 네. 현재 직장에 다닐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다 가능하죠. 우리가 퇴직하든지 그 재직하든지 다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분들이 이제 재직하면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정말로 잘 처리해 주시는 분은 열에 한 명은 봤어요. 열에 한 명, 사업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비싼 산재보험료 내면서 굳이 노동자들 산재 신청하면은 왜 하는데, 이렇게 보죠. 왜 하는데. 예. 네, 감사드리고요. 예. 직급별로 예를 들면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산재에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제가 첫 강의 때 얘기 드렸듯이 일용직이든지 아르바이트든지 뭐 명칭과 이름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업장에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산재가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저희 선배 노무사님이 여기 재심사위원회 들어가는 노무사님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야, 중국집에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도 산재가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실체를 봐야 되죠. 중국집에서 일당을 3만원 받고 일을 하기로 해가지고 전단지 3,000장을 뿌리기로 했다. 그럼 산재죠. 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나다니다가 개업했을 때 그 여성들 막 이렇게 춤추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정확한 실태를 보면은 옛날 제 친구 중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도급계약을 해요. 도급계약을. 그분들은 도급계약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면 근로자라고 봐요. 대신에 우리가 산재법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적용 사업장이 돼요. 그러니까 14일 평균해가지고 1인 이상인데, 14일을 평균해가지고 한 명을 안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9명을 썼다.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상 처리가 되는 거고, 산재법상 처리가 안 되는 거.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돈 받고 일하면은 일용이든지 알바든지 뭐든지 다 산재 처리가 된다. 내가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무것도 고용보험이라든가 가입이 안 된 상태가 그렇게 그렇게 다 된다고 제가 첫 강의 때 열심히 설명드렸죠. 회사가 산재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능하죠. 예?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얘기 드렸습니다. 첫 강의 때. 안 들어도 상관없고 보험료를 납부 안 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사업주에 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고 이제 보험료가 배액 징수되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디프리 가실 분들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